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적었던 근로자는 60%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겠죠. 그럴 때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최근 들어 일해서 번 돈인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월 실업급여는 184만 원 수준인데 반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원 정도로 실업급여가 5만 원 정도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정말 높은 수준일 걸까요? 아직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이번 정부 발표 자료에선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10.3% 세율을 일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적용받는 세율은 실제 6%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에서 4대 보험료를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해서 교통비 등을 지불하면서 출퇴근하는 것보단 차라리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답은 맞췄는데 근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7월 25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거 공부해 보나요? 지금 여름방학 시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휴가 시즌도 다가오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거나 아니면 테마파크 방문할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파크, 그중에서도 디즈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테마파크 어떻게 보면 대명사죠. 대명사이죠. 원조죠. 예. 1955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세워진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의 원조라고 불리는 이곳은 월트 디즈니가 만든 공간인데, 월트 디즈니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가 만든 이 환상적인 공간은 훗날 컨텐츠 왕국이 되는 디즈니라는 사업체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발명품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네.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큰 경제적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가 부진하기 때문에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밀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뉴스들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넷플릭스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작년 디즈니의 테마파크 사업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야.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이 44억 9천만 달러거든요. 든든한 뒷배가 있네요. 네, 비교할 수 없죠. 예, 테마파크 사업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건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네, 테마파크 산업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업의 사례가 바로 일본의 오리엔탈랜드인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일본의 이 오리엔탈랜드라는 회사를 참 흥미롭게 봤어요. 이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즉 디즈니의 테마파크 사업 부분이 연간 매출 영업이익이 10조가 넘는다는 건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 일본의 오리엔탈랜드라는 회사는 1983년부터 디즈니에게 연간 매출의 10%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하면서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그리고 도쿄 디즈니시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면 여기 운영사는 미국 디즈니 본사가 아니고 일본 오리엔탈랜드예요. 디즈니가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디즈니랜드를 해외에 건설할 때 최초로 건설한 게 이 도쿄 디즈니랜드거든요. 여기서 디즈니가 뼈아픈 실책을 하나 해요. 뭡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로열티 구조의 계약을 해요. 로열티 구조의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적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파리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상해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추후의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부터는 네. 지분을 갖는 쪽으로 소유권을 갖는 쪽으로 바꾸게 되죠. 이게 재밌는 게 오리엔탈랜드 같은 경우에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10조 엔, 우리 돈으로 94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도쿄 증시 전체 8위에 올라갔는데 네. 참고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2위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86조 원. 그리고 3위 마이크론의 시총이 89조 원입니다. 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반도체 회사의 시총보다 이 디즈니랜드를 로얄티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총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만 보면 그런 셈인데요. 하지만 이 오리엔탈랜드라는 회사를 단순한 운영사로만 치부하기가 또 어려운 게 디즈니 본사 주가가 최근 2년 새에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네.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 옛날 미원 얘기 하시던 분이 영어 디즈니랜드 얘기 하시니까 자연농원을 가져오시든지 그러셔야 목이 다 메시네. 이 사실 시가총액을 보면 그 회사가 앞으로도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가장 미래지향적인 성장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 있는 메모리 분야보다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시총이 높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디즈니 본사 주가가 최근 2년 사이 180달러 선에서 80달러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네. 근데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의 회사의 주가는 올해만 40% 이상 올랐어요. 야. 2년 새 75% 올랐어요. 즉 본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지금 편의점 산업의 세븐일레븐 같은 세븐일레븐이 미국에서 시작했다가 일본에 이렇게 로열티를 받고 운영하는 지금 오리엔탈랜드 같은 걸 만들어줬다가 오히려 미국 본사가 일본 회사에 먹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디즈니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본사의 주가 수익은 부진한데 일본에서 본사의 로열티를 주고 운영하는 운영사의 주가 수익은 급등하고 있다. 본사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미국 디즈니랜드와 일본 디즈니랜드의 주가 흐름은 정반대인 상황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계약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 차이는 두 기업의 사업 구조에서 나와요. 오리엔탈랜드는 지난해 기준 매출의 82%가량이 테마파크 사업에서 나왔어요. 다른 15%도 테마파크와 연계되어 있는 숙박시설,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매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100%가 오프라인 기반의 즉 테마파크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예요. 이 말은 오리엔탈랜드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의 입장권 가격을 올리거나 업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늘면 고스란히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디즈니 미국 본사는 전체 매출에서 테마파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 선이에요. 다른 거 많이 하니까요. 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부진하고 또 인어공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이 흥행에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 전체가 좀 휘청거리는 분위기거든요. 재밌는 건 지금 두 회사 모두 티켓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티켓 가격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두 회사 모두 나름대로 디즈니랜드 입장에 대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자신감이라는 측면과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오리엔탈랜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재밌는 마케팅을 해서 일본 내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경제 관련 뉴스들도 좀 주목해서 기사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제발 좀 적당히 찾아오세요. 그 정도예요? 디즈니랜드 방문 계획 늦추셔도 좋습니다. 그만 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마케팅하고 있어요. 지난달 23일에 오리엔탈랜드가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의 1건 성인 요금 최고 가격을 1,900엔에서 직전 대비 1,500엔을 상향해서 인상했거든요. 미국 디즈니 역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을 인상해 왔어요. 근데 두 회사가 모두 티켓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오리엔탈랜드는 고객들을 향해서 제발 좀 적당히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미국 디즈니랜드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입장객이 급격히 감소해서 울상입니다.
똑같이 가격을 올렸고 디즈니랜드라는 어떻게 보면 뭐 테마파크의 분위기는 제가 봐도 미국에 갔었을 때나 또 일본에 갔었을 때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고객의 만족도에 문제가 있어요. 예. 오리엔탈랜드는 현재 디즈니랜드를 찾는 고객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예. 이렇게 판단했고 예. 미국 디즈니는 OTT와 영화 등 다른 사업 부분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서인지 예. 테마파크 입장객들의 불만 그리고 만족도에 좀 둔감한 편이었어요. 네.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2015년 이전까지 일본 생산선 본부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보면 80점대 중반의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2017년부터 만족도가 떨어져요. 예. 2017년에 아예 만족도가 77점. 그러니까 80점이 깨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왔어요. 이유는 저도 잘 알아요. 뭐죠? 제가 디즈니랜드 가봤기 때문에. 뭐죠? 놀이기구 타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놀이기구 타는데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시간씩 줄을 서야 돼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디즈니랜드 뭐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다 가봤지만은 예.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 몰고 가서 예. 가장 인기 있는 뭐 탈거리 라이드를 타려고 거기 가서 줄 서거든요. 근데 거의 오픈런으로 달려가잖아요. 오픈런으로 달려가서 30분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2시간씩 줄을 서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 만족도 점수가 84점으로 올라가요. 예. 갑자기 80점대를 회복해요. 당시에 도쿄 디즈니랜드가 정부 방침 때문에 입장객 숫자를 하루에 5,000명에서 10,000명 등으로 제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 순간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확 줄었군요. 그렇죠. 입장객이 줄면서 만족도 점수가 확 올라가요. 이걸 이제 오리엔탈랜드가 주목해서 봅니다. 네. 만족도 점수가 올라갔네? 네. 입장객이 줄었는데 만족도 점수가 올랐네? 그러면 객단가는 어떻게 됐냐? 네. 이걸 이제 분석하기 시작해요. 네. 2022년에 입장객이 크게 줄었는데 객단가가 15,059엔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결국 입장료 수익이라는 건 입장객 수와 비례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늘었죠? 이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테마파크 같은 경우 요즘 뭐 자유이용권 형태로 입장권을 사면 모든 놀이기구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2시간씩 줄 서 있으면 매점에 가서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소위 말해서 테마파크 안에 여러 가지 상점들에서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리엔탈랜드가 찾아냈죠. 오히려 입장객 숫자를 제한했더니 여기저기 매점도 이용하고 기념품도 사고 하면서 돈을 더 쓰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랜드는 야, 여기가 덜 붐비면 입장객들이 돈도 더 많이 쓴다.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수익성도 올라가고 이 좋은 걸 우리가 왜 마다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적당히 찾아오세요. 디즈니랜드 너무 복잡합니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기시려면 적당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본의 도쿄 그 디즈니랜드에서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검증됐고 이번에 확인이 된 건데 입장객 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객단가로 매출이 더 는다. 그럼 미국도 그 전략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지금 입장객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놀이기구 대기 시간도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10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공휴일이죠. 공휴일에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 리조트의 매직킹덤 파크의 평균 대기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27분이 나왔다고 그래요. 작년 대비 4분 준 시간이고요.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하면 2019년에 47분 걸렸거든요.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고 입장객 수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오리엔탈랜드처럼 미국 디즈니랜드도 웃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미국 디즈니랜드는 웃지 못하는 이유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디즈니랜드의 입장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입장권 가격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 여기에 미국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거. 게다가 지나치게 길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 여기에 또 디즈니가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료 휴게 공간들을 다 없앴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쉼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들은 돈을 써야만 쉴 수도 있고 그렇군요. 거기서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국 디즈니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디즈니랜드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LA 지역에 있는 테마파크를 가봤는데 디즈니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봤는데 요즘 이 미국 내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미국인이 아니라 네. 미국에 이주해 온 뭐 중남미 국가 사람들이라든가 동양인들 이런 이민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왔으니 이제 미국의 상징적인 공간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가보자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지들도 네.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죠. 구경 시켜주냐고. 그렇죠. 여기가 미국의 상징이야.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디즈니랜드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식스플래그 여기는 정말 히스패닉계, 동양계, 아시아계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득 수준이 좀 낮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금액이 좀 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많이 같아요. 세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쪽 언론들의 반응들은 이제 미국 디즈니랜드는 중산층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요. 예. 엘리트층, 상류층이 가는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그 미국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성인 한 명 기준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하루에 방문했을 때 쓰는 돈이 37만 원 이상 나와요. 최소. 37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미국인들이 볼 때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이구. 꽤 큰 돈이네요.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 디즈니랜드와 달리 미국 디즈니랜드는 지금 입장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디즈니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 사업이거든요. 예. 이 캐시카우 사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예. 디즈니의 앞으로의 향후 성장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는 그 테마파크의 성공 사례는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같은 이 글로벌 프랜차이즈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에버랜드도 테마파크 순위 상당히 높습니다.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다 좋지만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디즈니랜드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죠. 인어공주 OST에 삽입되어 있던 언더 더 시입니다. 함께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 또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 GPT로 야 이건 뭐야 했던 적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7, 빅테크 기업들 전부 AI 시장에 참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1월 말 12월 이때 이제 우리가 챗GPT 처음 보고 올해 들어서 와 이거 뭐야라고 했었는데 반년 조금 지났더니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알파벳까지 정말 7개 회사가 다 이른바 이제 생성형 AI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또 운영하는 스타트업들도 도와주는 뭐 이런 형태들로 어쨌든 이 생성형 AI 시장에 모두 다 참전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침표를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제 마지막으로 끊으면서 7개 회사들이 다 본격적으로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앞으로 각광받는 시장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글에서도 AI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AI로 이제 기사를 작성하겠다라는 도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도 단순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로봇이 이제 써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실제 기자처럼 쓰는 것들도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나머지 회사들이 달리니까 오픈 AI, 챗 GPT 만든 오픈 AI도 지금 열심히 이제 새로운 버전들과 또 안드로이드 버전 뭐 이런 걸 출시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달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라고 좀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성형 AI 얘기할 때 지금은 AI의 아이폰 모먼트다라는 얘기를 이제 종종 했어요. 아이폰 모먼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우리 산업과 모든 생태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몇 개에 의해서 특히나 애플과 구글에 의해서 거의 독점 시장이 됐죠. 그 역사를 반복하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승자 독식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이들 가운데 몇 개가 남을 때까지 결국에는 치고받으면서 좀 이 어떤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회사들마다 전략 전술이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아마존은 어떤 전략입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아마존은 본인들의 언어 모델도 있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베드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연합체 같은 거에 더 힘을 쓰고 있어요. 본인들의 그 AWS 클라우드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도 뭔가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클라우드를 빌려서 쓰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안에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내용들을 담은 이런 아마존의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게 요즘에 좀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자세히 살펴보면 챗 GPT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픈 AI가 만든 건데 그 챗 GPT를 본인들의 클라우드인 애저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 GPT를 쓰고 있지만 그 챗 GPT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거기 빙챗이라고 하는 거에도 또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그 오픈 AI의 기술을 가져와서 본인들의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방식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작부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AI에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거기다 해놓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 다른 걸 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의 기술을 가져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있다. 근데 이제 오픈 AI랑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거에서 특히나 기업에서 고민하시는 게 보안이나 개인정보의 이슈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챗 GPT를 그냥 우리 회사에서 쓴다고 하면 우리 회사 정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간에 원래 본인들이 잘하던 게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만약에 기업에서 챗 GPT 같은 걸 쓰시려면 우리 서비스를 쓰시면 예를 들면 챗 GPT랑 비슷한 건데 보안이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것들을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따로 또 가치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챗 GPT 만든 오픈 AI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있죠. 일론 머스크. 이분 전략은 뭡니까? 일론 머스크 뭐 아시겠지만 왜 빠질 수 없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를 처음 같이 만들었던 게 일론 머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먼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오픈 AI를 공동 창업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약간 달랐죠. 예를 들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할 때 조금 더 샘 알트먼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면 된다. 잘 컨트롤해서 쓰면 된다. 일론 머스크는 약간 비난적이었죠. 인공지능 이거 우리가 아예 소위 말해서 아예 완전히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강한 의지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둘이 나눠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계속 오픈 AI의 기술이 좋지만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심지어 뭐 6개월 동안 이 개발을 멈추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인공지능 회사를 그 시간 동안에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xAI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회사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자들을 모으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또 이 테슬라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인공지능이 합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트위터가 이름을 X로 바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인터넷 그 모바일에서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해보시면 컴퓨터에서는 실제로 로고도 이제 X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그 다음에 그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면서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인공지능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또 테슬라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변화가. 네. 그런데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워낙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선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나온 그 내용들 아니면 시제품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 급조된 느낌도 솔직히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급조된 느낌이라는 것도 몇몇 회사에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약간 이게 어설퍼 보이는 냉정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대부분 다 영어권 데이터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입력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챗GPT나 이런 거는 그래도 한국어에 대한 좀 이제 반응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들은 한국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설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설픈 그 급작스러운 시제품이 아닐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가 새롭게 발표한 라마2. 네. 이것도 어떤 건가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설프다, 어설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메타의 라마2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오픈 소스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전쟁 중이에요. 그럼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메타에서 선택한 건, 야, 우리가 데이터 다 풀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스테빌리티 AI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그림 그리는 AI에서 좀 말씀드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 그림 그리는 모델을 지금 만든 회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그림 그리는 AI 만들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수십억 써가지고 만든 모델을 공짜로 풀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AI의 민주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나 이걸 갖고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그전에는 그림 그리는 쪽에서 오픈 AI의 달리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위치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고, 미드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푼 스테빌리티 AI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막 튜닝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막 자기 걸 넣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빌리티 AI가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주 대세 중에 대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관련된 컨설팅이나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를 좀 더 특화해서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소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도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본진 사이트에서 본진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거니까 좀 더 잘하겠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아주 퀄리티가 좋은 게 나왔거든요. 좀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메타에서 나온 라마2라고 하는 모델이 오픈 소스로 풀면서 상업적으로도 이번에 사용 가능하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 지금 테스트를 해봤더니 GPT-4까지는 아니더라도 GPT 3.5 수준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여러분들 컴퓨터가 좋으시면 이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챗 GPT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 그러면은 내가 맘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우리 데이터 넣고 나만의 어떤 챗봇, 나만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메타의 주가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이 언어 모델에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 모델을 무료로 푼 건데 네. 이걸 통해서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메타의 전략이고. 네, 맞습니다. 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의 무공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펼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결국 그래도 좀 이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점을 선점한 것 같습니다. 네. 하는 회사들은 어딜 꼽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가 이번에 단순히 무료로 푼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또 놀라운 전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결국엔 애플을 끌어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메타가 단순히 이 서비스를 낸 게 아니라 하나 더 재미있는 걸 한 게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있잖아요. 예. 그거 거기에 탑재를 하는 서비스를 또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손을 잡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가 라마라고 하는 모델, 라마2라고 하는 모델을 그냥 자기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면 돈을 안 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제대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나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 데이 GPU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상업화 서비스를 하려면 내 컴퓨터에선 어렵고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외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메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어디로 할까라고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말씀드린 챗 GPT 그거를 또 클라우드로 서비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챗 GPT도 돌릴 수 있고 새로 나온 그 메타의 라마도 돌릴 수 있고 이런 식의 서비스를 이제 늘린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고 메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되는 모델이다. 이게 이제 상당히 하나 흥미롭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애플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번에 메타가 이거를 또 어디랑 이제 MOU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제휴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냐면 퀄컴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퀄컴은 왜요? 퀄컴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반도체 칩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중에서 퀄컴이 제일 잘하는 거 예. 스마트폰, 예. AP, 그러니까 예. 모바일 칩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모바일 폰에 잔뜩 넣는 건가요? 그렇죠. 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던 이거는 이미 용량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의 성능이 컴퓨터만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라마 모델의 특징이 용량이 아주 큰 것, 아주 작은 거에서 모델을 3가지 정도 버전을 냈습니다. 가장 작은 몇 기가 안 해요. 그럼 몇 기가 안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아예 탑재시킨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챗 GPT 같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챗봇 서비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아예 이건 또 게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퀄컴 칩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드로이드 폰들이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켰을 때 앱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 오늘 뭐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럼 얘가 알아서 여행 일정 짜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티켓도 끊어주고 예. 거기에 맞게 뭐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존과 또 다른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서 빠르면 내년 정도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칩에 좀 어느 정도 탑재된 녀석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애플이 야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라고 그렇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애플이 뭔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뉴스에 좀 흘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은 저희도 작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번에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장 먼저 선공을 알렸던 챗 GPT가 네. 이제는 오히려 얘는 타격을 입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챗 GPT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랬던 게 아까 말씀 오픈 AI 데이터가 예. 열려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새로워서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챗 GPT한테 오픈 AI의 챗 GPT가 좀 들리는 안 좋은 소리 중에 하나가 GPT-4의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는 연구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번에 또 연구한 논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논문의 결과를 보면 얘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얘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도 못하게 해야 되고 예. 윤리적으로 더 똑똑하게 해야 되고 그런 명령을 계속 주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원래 갖고 있는 날것의 생각. 예.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한테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안 돼. 그러면 창의력이 없어지듯이 그렇죠. 얘가 갑자기 뭔가 예전에 잘하던 걸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계산을 틀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픈 AI가
우리 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네. 예전에는 오픈 AI이기 때문에 GPT-3나 3.5까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조를 얘네들이 밝혔거든요. 예. 근데 GPT-4가 되면서부터 이제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스드 AI가 됐어요. 예.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자신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어떤 구조인지, 얼마큼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연구자들은 그럼 검증하게 열어줘라고 하는데 우리 못 열어줘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연구하던 사람들은 몰라 우리 그냥 오픈 소스인 라마 쓸래 아니면 다른 거 볼래. 약간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또 챗GPT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아이폰용 공식 앱만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용 앱도 빨리 만들겠다.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코드를 도와주는 이런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도 이제 GPT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른바 나만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녀석도 이번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본인들의 그 위치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진짜 이 모든 변화가 2주 만에 막 다 일어났어.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걱정이 드네요. 아니 우리나라도 IT 강국인데 네.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8월부터 이제 로드맵을 아예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7월에는 본인들의 하이퍼클로바 X를 몇몇 스타트업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정식적으로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챗 GPT랑 비슷한 클로바 X라는 서비스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검색 있잖아요. 예. 검색에다가 이 언어 모델 넣는 것도 일단은 9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로드맵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예상외로 요즘에 LG가 이쪽 예. 초거대 AI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화된 쪽인데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의 산업 부분 있잖아요.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내 애들도 조금 기대해보고 특화된 것들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번에는 국내 기업들 소식으로 꽉 채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